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여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먼저 가고 아들 부부와 손주들이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도 건강이 예전만 못해서 혼자 지내는 것보다 가족과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몇 년 전에 큰맘 먹고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참 좋았습니다. 손주들이 학교에서 오면 할머니하고 안기고 며느리도 바쁘면서도 밥 차려 드시라며 제 식성까지 챙겨주곤 했거든요. 우리 아들도 늘 바쁘긴 해도 저녁이면 엄마 오늘 뭐 드셨어요? 하며 안부도 묻고요. 그런데요. 언제부터인지 분위기가 조금씩 이상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제 기분 탓인가 했어요. 나이 드니까 예민해진 건가 싶어서 말이죠.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 며느리 아침 챙기려고 미역국을 끓였거든요. 우리 아들이 생일이었거든요. 며느리는 좀 늦게 일어나 부엌으로 오더니 제 밥상을 보곤 정색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미역국은요? 이러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냄비에 미역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잖니? 했더니 며느리가 냄비 뚜껑을 열고는 이러는 겁니다. 이건 그냥 물이잖아요, 어머니. 미역은 어디 가고. 전 진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분명히 미역 불려서 넣었거든요. 맛도 봤고요. 순간 내가 잘못했나? 싶어서 냄비를 다시 들여다봤는데요. 정말 미역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제야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후부터입니다. 며느리가 사람들 앞에서 자꾸 저를 이상하게 몰아가기 시작한 게 며칠 뒤에는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밥을 하다 말고 전화가 와서 잠깐 나갔다 들어왔는데 부엌에 들어가니 쌀통 뚜껑이 열려 있고 쌀이 바닥에 쏟아져 있는 거예요. 당황해서 치우고 있는데 며느리가 거실에서 이러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손에 힘이 없으신가 봐요. 자꾸 뭘 놓치시고 위험한데.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묘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그날 저녁에는 제 방에 우리 아들이 조용히 들어와 이러는 겁니다. 엄마, 요즘 좀 피곤하세요? 며느리가 걱정 많이 해요.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렇게 저를 걱정해주던 아들이 이제는 며느리 말만 믿고 제가 이상해졌다고 생각하는구나 싶어서요. 결정적으로 제 마음이 무너진 건 어젯밤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다 우연히 거실을 지나다 며느리랑 우리 아들이 대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때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자꾸 깜빡깜빡하셔. 그릇도 떨어뜨릴 뻔하고 음식도 엉뚱하게 하고. 나 솔직히 무서워. 혹시 치매 아니야? 치매요? 제가요? 제가 치매라고요? 그 순간 무릎이 탁 풀리면서 거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걸 전 너무나도 잘 아는데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미역국도 제가 분명히 끓였고 쌀도 누가 일부러 엎어놓은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입 밖으로 꺼내면 제가 더 이상한 사람 될까봐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며느리는 제게 웃으며 말합니다. 어머니 쉬세요. 이제 그런 건 제가 다 할게요. 그런데요, 그 말이 어쩐지 무섭게 들립니다. 마치 저를 점점 무력하게 만들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혹시 이 모든 게 며느리의 계획이라면요? 제가 치매라도 되는 것처럼 몰아서 나중에는 요양원에 보내버리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 아들한텐 어머니 위해서라는 말로 포장하고요. 이게 다 제 망상일까요? 제가 정말 이상해진 걸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또박또박 사연을 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 아직 멀쩡하다고 믿고 싶습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처럼 몰고 가려 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뒤부터 저는 그 아이의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예민한 걸까 싶어 매번 메모도 하고 음식을 만들면 조리 순서도 적어 놓았지요. 누가 뭐래도 제 정신은 아직 말짱하니까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냉장고에서 애호박을 꺼냈는데 제가 확실히 본 바로는 싱싱한 호박이었거든요. 반으로 갈라 씨를 빼내고 썰어놨는데 며느리가 와서 한마디 하더군요. 어머니, 이거 상했잖아요. 어떻게 이런 걸 넣으세요? 제가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흙눈을 씻고 봐도 상한 데가 없었어요. 그러더니 며느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애호박을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겁니다. 제가 새로 사다 놓을게요. 어머니는 이제 칼도 위험하니까 그냥 앉아 계세요. 그 말이요. 그냥 제가 할게요가 아니고 칼도 위험하니까라는 말이 걸렸습니다. 저보고 칼도 못 잡을 만큼 늙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며느리는 제가 실수라도 하길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몰래 제 수첩을 꺼내봤습니다. 제가 쓴 메모들, 그날 끓인 반찬, 썰었던 재료, 심지어 몇 시에 밥을 했는지도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며칠 전 분명히 제가 끓여놓은 멸치국이 없어진 날이 있었거든요. 저는 국을 끓여놓고 방에 들어갔다가 한두 시간 후에 나와보니 냄비가 싹 치워져 있더라고요. 누구 먹었나 싶어 며느리에게 물으니 아무 말 없이 국 없었는데요. 라고 하더군요. 그때도 내가 착각했나? 싶어 넘겼는데 그날 메모에 오전 10시 멸치국 끓임, 12시 확인했을 때 그대로 있었음이라고 적혀 있던 겁니다. 그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누가 치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모른 척한 사람은 며느리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일부러 며느리 없는 시간에 음식을 하고 일부러 자잘한 걸 기록해두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환자처럼 행동하면 오히려 정신이 말짱하다는 걸 증명해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주말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멀쩡한 얼굴로 그런데 저를 보더니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며느리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엄마가 자꾸 헛소리하고 안 하신 걸 했다고 하시고 혹시 병원 한번 같이 가보면 어때요? 전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들이야 며느리 말을 믿고 있겠지요. 하지만 그때부터 제 마음속엔 딱 하나의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래, 내 엄마가 치매인 줄 알았지? 그럼 너희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어디 한번 보자. 그날 밤 저는 며느리의 방 근처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 아이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는 걸 들었기 때문입니다. 응, 언니 나 진짜 힘들어. 어머니 자꾸 이상하게 행동하고 무섭다니까? 그냥 요양원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오빠한테도 그쪽으로 유도 중이야.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젠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 진짜 나를 치매로 만들어서 이 집에서 내보내려고 작정했구나. 그날 밤 저는 잠도 못 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이 집이 누구 집입니까? 우리 아들, 제가 피땀 흘려 키운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의 곁에서 저를 몰아내려는 며느리.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 그렇게까지 나오겠다. 그럼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몰고 가려는 속셈을 알게 된 그날 밤, 저는 밤새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아들 앞에서 민낯을 드러내게 만들 수 있을지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작전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아침 드셔야죠. 며느리가 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전 일부러 엉뚱한 말을 꺼냈습니다. 응? 너 언제 결혼했니? 내가 널 어디서 봤더라. 참,
너 우리 미용실에 다녔었지? 며느리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어머니, 저지영이에요. 며느리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휴, 그래, 미안하다. 요즘 내가 좀 깜빡깜빡해서. 전 허허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얼굴에 웃음이 아닌 희미한 미소가 스치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 기뻤지? 이제 곧 요양원 보낼 수 있겠다 싶었겠지. 하지만 그게 내 오산이다, 이 아가야. 이건 연기다, 아주 철저한. 그날 점심에는 일부러 텔레비전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찾는 척했습니다. 지영아, 아니, 누구더라, 우리 같이 사는 아이, 이름이 뭐더라, 나 텔레비전 리모컨이 없어졌어. 혹시 너 가져갔니?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젓더니 냉장고를 열고 리모컨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냉장고에 왜 이걸 넣으셨어요? 진짜 심각하신 것 같아요. 병원 가봐야겠어요. 그 말 기다렸던 겁니다. 이 아이가 스스로 병원에 데려가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의사 앞에서 멀쩡한 제 정신을 증명하려고요. 며칠 뒤 우리 아들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그 옆에 앉아 조심스레 말하더군요. 여보, 엄마가 요즘 너무 이상하셔. 사람도 못 알아보시고 물건도 이상한 데 두시고 내가 걱정돼서 그래.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자. 괜히 나중에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래. 우리 아들은 잠시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병원 한번 같이 가요. 검사만 받으세요. 혹시 모르니까. 저는 모르는 척, 억울한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되었니? 그래, 그러자. 며느리는 입꼬리를 숨기려 애쓰는 듯 보였습니다. 이제 제 무대가 될 병원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실에서 간단한 문답과 인지능력 검사를 받았고 저는 그동안 메모해둔 걸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 내가 먹은 음식, 심지어 뉴스에서 본 기사까지 다 적어놨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멀쩡하다고 하셨습니다. 인지 기능은 연령대에 비해 아주 뛰어난 편입니다. 치매 걱정은 없으셔도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일부러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의사에게 물었죠. 그런데요, 엄마가 자꾸 며느리를 못 알아보시고 물건도 냉장고에 넣으시고. 의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혹시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일부러 그런 행동을 하신 건 아닐까요? 그럴 경우 보호자와의 관계나 생활 환경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 얼굴이 딱 굳는 게 느껴졌습니다. 의사도 알아차린 거겠죠. 내가 일부러 치매인 척을 했다는 걸요. 집에 돌아오는 길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핸드폰만 만지작거렸고요. 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시작은 이제부터다. 내가 얼마나 날 무시했는지 이제 너도 깨달아야지. 이제 제가 다음으로 준비한 작전은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절 치매 환자로 몰아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그날 이후 전 마음을 굳혔습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정을 했습니다.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보여주겠다고요. 병원에서 치매가 아니다는 진단을 받자 며느리 표정이 확 굳더군요. 우리 아들도 뭔가 눈치를 챘는지 한동안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은근슬쩍 저를 무시하는 말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 친구가 준 유기농 식재료예요. 위에 안 좋으시잖아요.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어머니가 설거지하시면 깨질까봐 제가 할게요. 말은 걱정하는 척인데 딱 들어보면 당신은 이제 쓸모없다는 말이더군요. 처음엔 그런 말 한마디에 속이 뒤집혔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증거를 모을 차례였으니까요. 며느리는 평소에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특히 밤마다 안방에 들어가면 통화를 자주 하더군요. 그 소리가 거실까지 희미하게 들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일부러 화장실 가는 척 조용히 방문 근처에 섰습니다. 그날도 며느리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지요. 아, 진짜 힘들어 죽겠어. 어머니 아직 안 나가셨어. 근데 요즘 좀 이상해. 가끔은 멀쩡하고 가끔은 바보 같고 내가 너무 티를 냈나? 몰라. 근데 요양원 얘기를 꺼내면 아들이 눈치를 채는 것 같아서 당분간은 기다려야 될 듯. 그냥 이혼하고 싶은데 애가 있으니 그것도 쉽지 않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아들까지 걸려있는 문제구나. 이제는 저 혼자 싸우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며느리가 우리 아들과의 결혼 생활조차 진심이 아닌 채 유지하고 있다면 이건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들을 지키는 일이기도 했지요. 그 다음 날부터 전 아주 조용히 조심스럽게 며느리를 관찰했습니다. 며느리는 낮에 저에게 쓴소리를 하다가도 아들이 퇴근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얌전하게 굽실거렸습니다. 전 몇 번이나 이 광경을 직접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거실 탁자에 핸드폰을 두고 나간 겁니다. 화장실에 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마트에 다녀오느라 깜빡한 모양이었습니다. 전 평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청소기를 돌리는 척하며 핸드폰 옆에 있는 작은 메모장을 뒤졌습니다. 그 속에 적혀 있는 게 있더군요. 노인 요양병원 상담 월 160만 원 1인실 가능. 노모 건강기록 준비할 것. 치매 진단서 있으면 우선순위 배정.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얘는 이미 저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수첩을 펼쳤습니다. 며느리와의 대화, 리모컨 사건, 멸치국 실종 사건, 병원 검사 내용, 심지어 며느리의 통화 내용까지 제가 들은 그대로 적어 놓았지요. 우리 아들은 조용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전 그냥 지영이 말만 믿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테니까요. 아들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내가 없는 사이 지영이가 엄마한테 무슨 말하거나 이상한 행동하면 핸드폰으로 녹음할 수 있어요? 내가 증거를 직접 봐야 알겠어요. 그렇게 전 녹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제가 바보인 줄 알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 모릅니다. 자신이 점점 깊은 함정 속으로 빠지고 있다는 걸요.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속셈을 안 이후 저는 녹음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직접 들어야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으니 그 증거를 꼭 잡아야 했지요. 사실 녹음이라는 게 처음엔 익숙하지 않더군요. 휴대폰의 녹음 버튼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한참을 헤맸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유튜브에 다 나와 있다기에 밤마다 방 안에서 영상 보며 연습을 했습니다. 녹음하는 법, 자동 저장하는 법, 심지어 소리 잘 들리게 녹음하는 위치까지요. 그리고 며칠 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아들은 회식이 있어 늦는다고 했고 며느리는 웬일인지 낮부터 집에 있었습니다. 전 일부러 말을 아끼고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주방에서 혼잣말처럼 내뱉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진짜 왜 저렇게 오래 살아? 요양원 가시면 나도 좀 편해질 텐데. 그 순간 저는 조용히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에 땀이 났지만 절대 티내면 안 된다는 생각에 최대한 태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는 점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짜증나, 이러다 치매라도 걸리면 완전 대박인데. 어차피 정신도 오락가락하잖아.
애랑 남편이랑 나가면 하루 종일 말도 안 하고 앉아 있으면서 존재감도 없어. 그 말들을 한마디 한마디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지만 참았습니다. 녹음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참자. 내가 요양원 상담 받은 데도 그렇고 보험 처리도 깔끔하게 될 거야. 다 계획대로 가고 있어. 이 아줌마만 빠지면 우리 집 진짜 천국이지 뭐. 그 순간 전 더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내가 빠져줘야 천국이냐? 며느리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저 그냥 혼잣말을 그렇게 또박또박 하디. 아주 보험까지 얘기하면서 혼잣말을 하더라. 제가 핸드폰을 들어 녹음을 정지시키고 화면을 보여주자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제야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알았나 보더군요. 이거 우리 아들한테 바로 보낼 거다. 그리고 너 이 집에서 당장 짐 싸라. 내가 지금까지 모르는 척 안 들리는 척 해줬지만 이젠 끝이야. 그 순간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순간적으로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애 생각해서라도. 그 모습을 보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손자를 생각한 적이 있나? 아니, 가족이라고 느낀 적이 있었나? 그날 밤 저는 우리 아들에게 녹음 파일을 보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달려온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녹음을 들었고 그 뒤로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하더군요. 엄마 죄송해요.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엄마를 그런 눈으로 보고 있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전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맙다. 나는 너만 아니었으면 진작 나왔을 거다. 그 애가 어떤 앤지 알면서도 널 생각해서 참고 살았던 거야. 그날 이후 아들은 며느리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며칠간 눈치를 보며 조용히 있더니 결국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밤 아들과 한참을 대화한 뒤 결국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 전에도 자주 친정에 들락거렸기에 놀랍진 않았지만 이번엔 다르더군요. 짐까지 싹 챙겨 나갔으니 사실상 나간 거였지요.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들리던 발소리도 일부러 크게 닫던 방문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식탁 위에 차려놓은 밥상이 뒤늦게 치워지는 일도 없었고요. 누가 뭘 훔쳐 먹었다고 냄비를 다 비웠다고 타박하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간만에 제 집이 제 집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들도 묵묵히 출근하고 퇴근 후엔 제 옆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전엔 아들 얼굴을 제대로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항상 며느리 눈치 보느라 바빴고 뭘 물어봐도 알아서 하세요만 하던 아이였는데 이젠 눈을 맞추며 말을 걸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그 한마디에 울컥하더군요. 뭐 힘들긴 내가 있으니 버틴 거지. 그렇게 저희 모자는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제가 수십 년 전 어린 아들 손을 잡고 시장을 돌던 그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랄까요. 며느리가 없는 집은 분명 조용했지만 손자는 보고 싶었습니다. 아직 어린애라 어른들 일엔 끼지 못했지만 저와 참 잘 지냈거든요. 학교 갔다 오면 제 방 문을 똑똑 두드리며 과자 봉지 흔들고 들어오던 그 아이. 할머니, 이거 드세요. 나눠 먹어요. 그 작은 손이 건넨 사탕 하나, 초콜릿 하나에 얼마나 마음이 녹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아이가 보이지 않으니 그 빈자리가 유독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퇴근길에 저를 부르더니 우편물을 하나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태훈이가 썼대요. 엄마 몰래 보낸 거래요. 작은 봉투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머니라고 적혀 있더군요. 조심스레 봉투를 뜯으니
아이가 직접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잘 지내세요? 저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해주신 달걀찜 먹고 싶고 옆에서 같이 TV 보고 싶어요. 엄마는 할머니가 아프다고 했는데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사랑해요. 편지를 읽다가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우리 태훈이가 이런 편지를.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감정이 다 무너져 내리더군요. 한참을 눈물 흘리며 웃고 또 울고. 아들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함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정성껏 달걀찜을 했습니다. 태훈이가 좋아하던 그 방식 그대로 간은 아주 약하게, 속엔 게맛살 조금 넣고요. 그 아이가 이걸 먹으며 얼마나 웃었는지 생각만 해도 입꼬리가 올라가더군요. 며칠 후 아들은 며느리와 아이 면접을 잡았습니다. 그 자리엔 저도 함께 하기로 했지요. 전 무겁게만 느껴졌던 그 만남을 앞두고 손자의 편지 한 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아이를 앞세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눈물을 보일까봐 그 편지를 꺼내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나는 약하지 않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아이가 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싸워줄 아들도 이제 곁에 있다. 그 며칠간의 평화는 제게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자가 제 편이라는 걸 알게 된 건 인생에서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손자가 몰래 보낸 편지를 읽고 제 마음은 많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다 잊고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엔 분명히 또다시 며느리에게 당할 수는 없다는 경계심도 있었지요. 며칠 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지영이 아니, 그 사람 만나고 싶대요. 아이 얘기도 있고 정리할 것도 있고. 정리라 그 말이 참 여러 의미로 들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가방에 태훈이 편지를 넣고 차분히 머리를 빗고 나섰습니다. 그날따라 옷도 평소보다 말끔하게 입었습니다. 제 당당함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카페 한쪽 구석 자리에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은 중간에 앉고 저와 며느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 한마디 없이 앉아 있었지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제가 많이 무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에 발린 사과는 이젠 감흥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 눈치를 보더니 또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도 그렇고 우리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앞으로는 각자 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아들은 고개를 떨궜고 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이혼 얘기로 흘러가는 분위기였지요. 근데 며느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제가 지금까지 이 집에서 살면서 한 몫은 했잖아요. 살림도 아이 키운 것도 다 제 몫이었고요. 그래서 재산 분할은 어느 정도 받아야겠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또 시작이구나. 저희 집은 아들 명의로 된 집이었지만 집값이 많이 올라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녀가 결혼하고 들어온 이후론 집안일이라고 해도 솔직히 제 밥은 제가 챙겼고 청소도 제 방은 손도 안 대더군요. 그런데 살림 몫을 얘기하며 재산을 나누자고 하니 이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아, 그 얘기 나중에 변호사 통해서 하자. 지금은 그런 이야기 하려고 부른 거 아니잖아. 그럼 뭘 하려고 불렀는데? 어머님이랑 나 얼굴 맞대면 내가 눈물이라도 흘릴 줄 알았어? 그녀는 날이 선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표정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예전부터 남편 앞에서 웃고 돌아서면 쏘아보던 그 눈빛과 똑같았지요.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손자의 편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거 태훈이가 나한테 몰래 보낸 편지야. 네가 뭐라 해도 우리 손자는 내 편이야.
그리고 난 이제 너한테 더는 당하지 않아. 그 말에 그녀는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을 휘둥그레 뜨고 편지를 집어들더니 글을 읽는 내내 입술을 깨물더군요. 태훈이가 이런 걸 썼다고. 그래. 내가 가짜로 쓴 거 아니고 내 아들이 쓴 거야. 나한테 사랑해요, 할머니라고 써준 아이야. 넌 그 마음 무시하지 마. 그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를 돌렸고 아들은 조용히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너랑 엄마랑 마지막 대화였으면 좋겠어. 서로 더 상처 주지 말고 여기서 끝내자. 그렇게 그 자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가방을 챙기고 그대로 카페를 나가더군요. 아들과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커피잔을 바라보며 말없는 위로를 나눴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창밖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 마음은 참 어렵구나.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미워할 사람은 미워하더라. 하지만 나를 기억해주는 아이 하나만 있어도 난 충분하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은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손자를 자기 쪽에 두려고 했지만 아이가 스스로 말했답니다. 나는 아빠랑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아들이 저한테 전화로 울면서 말하더군요. 엄마 태훈이가 우리 편이래. 전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지. 나한테도 편지로 말했거든. 이 사연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끝을 맺을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저 내 억울함, 내 분함을 누군가는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가끔은 혼자 베란다에 나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보곤 합니다. 그래도 다 지나간다는 말을 이제야 조금은 믿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와는 결국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긴 싸움도 변호사를 낀 날선 말들도 있었지만 아들과 저는 더 단단해졌고 무엇보다 손자 태훈이가 저희 곁에 남아준 것이 가장 큰 기적이었지요. 이혼 후 며느리는 본가로 돌아갔고 양육권은 아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태훈이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는 아빠랑 할머니랑 살 거예요 라며 우리 손을 꼭 잡아주었지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 셋은 다시 이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같은 집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집이 된 겁니다. 아침이면 태훈이는 자기 방에서 먼저 일어나 부엌으로 나옵니다. 할머니 오늘 아침 뭐예요? 냄새 좋은데. 예전엔 며느리 눈치 보느라 새벽부터 조용조용 움직였는데 지금은 라디오도 켜두고 후라이팬에 계란도 척 부쳐내며 아침을 준비합니다. 태훈이는 그런 저를 보며 항상 말합니다. 할머니가 웃으니까 집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말 어릴 적 우리 아들이 하던 말과 똑같습니다. 정말 피는 못 속인다고 하더니 손자도 제 마음을 참 잘 알아주는 아이입니다. 아들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집에 와도 무표정으로 TV만 보던 사람이 요즘엔 집에 오면 저녁 설거지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엄마, 이제 내가 엄마 지켜드릴게요. 그동안 못 본 척한 거 다 미안해요. 그 말에 저는 늘 웃으며 말합니다.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맙다. 네가 내 아들이란 게 자랑스럽다. 물론 살다 보면 여전히 작은 갈등도 있습니다. 태훈이 숙제를 봐주다 한숨 쉬는 아들을 보고 제가 대신 도와주려다 말싸움이 될 때도 있고 입맛이 안 맞아서 반찬 투정하는 태훈이에게 괜히 짜증을 낼 때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일이 있어도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며칠 전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태훈이가 학교에서 우리 가족 소개라는 발표를 했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더군요. 할머님 태훈이가요. 발표 시간에 우리 집엔 진짜 엄마는 없지만 할머니가 진짜 엄마 같아요 라고 해서 모두 울컥했어요. 아이가 참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간 억울하고 서러웠던 마음들이 그 한마디에 다 씻겨 내려가는 듯 했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은 평생 가는 거라고, 시어머니는 아무리 잘해도 밉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내가 미움받을 짓을 안 했다면 내 삶은 당당하다. 그리고 내 편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지금 제 곁엔 아들과 손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식탁에 둘러앉아 웃으며 밥을 먹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꿈꾸던 가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누군가, 혹시라도 저처럼 억울한 시어머니가 계신다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 참지 마세요. 침묵한다고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분명하게 말하고 지킬 건 지키는 것이 진짜 가족을 지켜내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아끼는 것. 그게 결국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도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길이더군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숨죽여 사는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태훈이에게는 언제나 웃어주는 할머니이고 아들에게는 우뚝 선 엄마입니다.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은 진짜 우리 집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